인간은 남의 불행을 통해 위안을 얻는다. 쇼펜하우어가 남긴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가슴 한편이 불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누군가 대신 말해준 것처럼 불편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진실 앞에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슬퍼하고 위로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당황합니다. 이건 내가 아니라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말은 그런 우리의 내면 깊은 곳을 정확히 건드립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완전히 거짓말이라고 할 수도 없는 인간 마음의 어두운 구석을 말입니다. 그때를 떠올려 봅니다. 남의 실패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 한편이 편해졌던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입으로는 안 됐네, 힘들겠다 라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던 그 순간 말입니다. 그 감정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재빨리 그것을 밀어냅니다. 이건 아니야.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하고 스스로를 다잡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있었다는 사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전에 나보다 훨씬 잘 나가던 사람의 좌절을 보았을 때는 어땠습니까? 학창시절 항상 1등하던 친구가 시험을 망쳤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던 동료가 프로젝트에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또는 SNS에서 완벽해 보이던 누군가의 삶에 금이 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말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위로의 말을 건네십니다.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라고. 누구나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는 동안에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살짝 풀어지는 느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악의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항상 나보다 앞서 있는 것처럼 보였던 누군가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 완벽해 보이던 삶에도 흠집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 안에 무언가가 숨을 쉬었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나만 부족한 게 아니구나 하는 안도감이었습니다. 그 감정을 느꼈던 과거의 나를 떠올릴 때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힘들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내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 내가 실패자처럼 느껴질 때, 혼자만 뒤처지는 것 같아 견딜 수 없을 때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찾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찾은 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를 보면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와 비슷하거나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에게 시선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위로받지 않았습니까? 저녁 드라마를 보면서도 그랬습니다. 주인공이 배신당하고 좌절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뒤에는 묘한 카타르시스가 있었습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는 생각이 아니라 저렇게 힘든 사람도 있는데 나도 견딜 수 있겠다는 위안이었습니다. 뉴스에서 사고 소식을 접할 때도 비슷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였지만 동시에 그래도 우리 가족은 무사하네 라는 안도감이 뒤따랐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꼈던 순간들을 떠올리면 우리는 어떤 기분이 듭니까? 이런 감정을 느끼고 나면 우리는 대부분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나는 나쁜 사람인가? 하고 자책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빨리 지우려 했고 없던 일로 만들려 했습니다. 남에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낀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을 혼자 안고 살았습니다. 느끼면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없는 척하는 감정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것을 정면으로 말합니다. 인간은 남의 불행을 통해 위안을 얻는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혼자 숨기고 있던 것을 끄집어내어 보여줍니다. 너만 그런 게 아니라고. 이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이라고 말해줍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불편하면서도 동시에 조금 안도하지 않았습니까? 젊었을 때를 떠올려 봅니다. 그때는 세상이 경쟁의 장소였습니다. 누가 더 좋은 대학에 갔는지, 누가 더 좋은 직장에 취직했는지, 누가 먼저 결혼하고 누가 먼저 집을 샀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누군가와 비교당했고 스스로도 남들과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앞서가는 사람을 보면 초조했고
뒤처지는 사람을 보면 안심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나는 왜 그렇게 남들과 비교하며 살았을까요?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던 날을 기억합니까? 내 점수를 확인하기 전에 먼저 친구들의 점수를 물어봤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몇 점인지보다 남들이 몇 점인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내가 70점을 받아도 주변 친구들이 60점이면 기분이 좋았고, 내가 90점을 받아도 친구들이 95점이면 우울했습니다. 점수 자체가 아니라 상대적인 위치가 내 기분을 좌우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미 배우고 있었던 것 아닐까요? 내 가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도 비슷했습니다. 동기들과 끊임없이 비교당했고, 우리도 서로를 비교했습니다. 누가 먼저 승진하는지, 누가 더 큰 프로젝트를 맡는지, 누가 더 높은 연봉을 받는지가 관심사였습니다. 동기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축하한다는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실수로 좌절하거나 인사발령에서 밀려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겉으로는 안타까워하면서도 속으로는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나는 아니라는 사실에 말입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비교의 영역이 더 넓어졌습니다. 배우자의 직업, 직의 크기, 차의 종류, 아이의 성적까지 모든 것이 비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동창회에 가면 은근한 자랑대회가 벌어졌습니다. 우리 남편이 요즘 승진해서 우리 아이가 전교 몇 등 했는데 같은 말들이 오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남들보다 나은 것을 찾으려 애썼고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자랑하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까지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남들의 어려움을 들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 집 아들이 대학 입시에 떨어졌대. 저 사람 회사가 망했대. 저 부부 이혼한대. 같은 소식을 들었을 때 말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안 듣네, 어쩌나 하고 염려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땠습니까? 혹시 그래도 우리는 괜찮네, 우리가 그것보다는 낫네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 생각을 했던 순간의 나를 떠올리면 지금은 어떤 기분이 듭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비교의 기준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제는 자녀의 성공, 손주의 대학, 재산의 크기, 건강 상태가 비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면 은근한 자랑대회가 벌어졌고 우리는 그 속에서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것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입으로는 안타까워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우리는 그래도 괜찮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는 평생 이런 식으로 살아왔을까요? 병원 대기실에서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병보다 더 심한 병을 가진 사람을 보면서 나는 저것보단 낫네 하고 위안을 얻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휠체어를 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래도 걸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하고 생각했던 순간은 없었습니까? 이것도 결국 남의 불행을 통해 위안을 얻는 것 아닐까요? SNS가 생기고 나서는 더 심해졌습니다. 휴대폰을 열 때마다 남들의 행복한 모습이 쏟아졌습니다. 여행 가는 사진, 맛있는 음식 사진, 행복한 가족 사진들이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초라해졌습니다. 남들은 다 저렇게 잘 사는데 나만 이런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의 힘든 이야기를 보게 되면 묘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완벽해 보이던 사람도 저런 어려움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안심했습니다. 그런 나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꼈습니까? 특히 SNS에서 화려한 삶을 자랑하던 사람이 갑자기 힘든 이야기를 올리면 어땠습니까? 요즘 우울해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같은 글을 올렸을 때 말입니다. 물론 위로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힘내세요, 응원해요 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정말 솔직하게 마음 한구석에서는 저 사람도 힘들구나,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저런 게 있구나 하면서 묘한 균형감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안도감, 남들도 완벽하지 않다는 위안 말입니다. 이 감정은 단순히 나쁜 마음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보편적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연령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이런 감정을 느껴왔습니다. 고대 그리스 비극이 사람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주었던 이유도, 신파 드라마가 시청률을 올리는 이유도, 뉴스에서 사건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는 이유도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불행을 보면서 내 삶을 확인합니다. 저것보다는 낫다고. 그래도 나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예전에 뉴스를 볼 때를 떠올려 봅니다. 사건, 사고 소식이 나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봤습니까? 순수하게 걱정과 안타까움만 느꼈을까요? 아니면 그 안에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을까요? 화재로 집을 잃은 사람, 사기를 당해 재산을 날린 사람, 병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불쌍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안 그래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나쁜 것일까요? 아니면 자연스러운 것일까요? 아침에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보던 습관을 떠올려 봅니다. 왜 우리는 아침마다 뉴스를 봤을까요? 정보를 얻기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정말 그것뿐이었을까요? 혹시 그 속에서 나보다 불행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에너지를 얻었던 건 아닐까요? 세상에는 저런 일도 있구나. 나는 그래도 괜찮네 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던 것은 아닐까요?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도 그랬습니다. 만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걔 소식 들었어? 그 사람 요즘 어떻게 지낸대? 같은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을 가만히 떠올려 보면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이 더 많지 않았습니까? 누가 사업에 실패했다는 이야기, 누가 이혼했다는 이야기, 누가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가 줄을 이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는 남의 불행한 소식에 더 관심을 가졌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 자신을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습니다. 내가 어디쯤 있는지, 나는 괜찮은 편인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남들의 불행을 들으면서 나는 저것보다 나아 하고 안심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일종의 위안이 되었습니다. 잔인하게 들리지만 솔직한 우리 마음의 모습이었습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을 때를 떠올려 봅니다. 누군가는 잘리고 누군가는 남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명단이 발표되기 전 우리는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그리고 명단이 발표된 후 내 이름이 없을 때 느꼈던 안도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물론 잘린 동료들을 위로했습니다. 안 됐네. 힘내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나는 아니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 동료들의 불행이 곧 나의 위안이 되었던 순간을 떠올리면 지금은 어떤 기분이 듭니까? 아이를 키우면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학부모 모임에 가면 끊임없이 아이들을 비교했습니다. 누구네 아이는 영어를 잘한다. 누구네 아이는 수학 경시대회에 나간다. 누구네 아이는 영재교육원에 다닌다는 이야기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불안했습니다.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집 아이가 요즘 성적이 많이 떨어졌대. 그 집 아이가 학원 적응을 못한대.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안심했습니다. 우리 아이만 힘든 게 아니구나. 남들도 다 어렵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 아이를 진심으로 걱정했을까요? 아니면 우리 아이의 상대적 위치가 올라간 것에 안도했을까요? 아마 두 감정이 동시에 있었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면서도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이렇게 모순적인 감정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복잡함입니다. 하지만 이런 위안은 얼마나 오래 갑니까? 남의 불행을 통해 얻은 안도감은 금방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남의 불행을 찾습니다. 비교할 대상을 찾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찾고 그들을 보면서 일시적인 위안을 얻습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될 때 우리 삶은 어떻게 되어갑니까? 끊임없이 남을 찾고 비교하고 상대적 위치를 확인하는 삶이 됩니다. 그 안에서 진짜 나는 어디 있습니까? 어릴 적에는 이런 감정을 느낄 때 단순히 부끄러웠습니다. 나쁜 생각이라고 여겼고 빨리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감정이 단순히 나쁘다고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발달시킨 어떤 메커니즘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위치를 확인하고 내가 괜찮은지를 점검하고 나를 위로하는 방법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감정을 무조건 나쁘다고 억압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이것도 인간의 한 모습으로 인정해야 할까요? 예전에는 이런 질문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선한 감정과 악한 감정이 분명히 구분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것은 나쁜 것이고 그런 감정을 느끼는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단순하게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훨씬 더 복잡하고 서로 엉켜있고 때로는 모순적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남을 위로하면서도 동시에 안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두 감정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쯤 받아들였습니까? 쇼펜하우어의 말은 우리에게 불편한 거울을 들이밉니다. 그 거울에는 우리가 보고 싶지 않았던 모습이 비칩니다. 착하고 선한 사람이 아니라 비교하고 질투하고 남의 불행에서 위안을 얻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 말입니다. 하지만 그 거울을 외면한다고 해서 그 모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외면할수록 그 감정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더 크게 자랍니다. 인정하지 않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감정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계속 숨기고 부인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정면으로 마주보고 인정해야 할까요? 이 감정이 나쁜 것이라면 왜 이렇게 보편적으로 존재할까? 인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감정이 어떤 역할을 했기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감정을 인정한다는 것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걸까요? 아니면 더 솔직한 인간이 되는 걸까요? 우리가 이 감정을 숨기려 애쓰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은 남의 불행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진정한 공감은 상대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느끼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감정을 느낄 때마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짐한 다음 날에도 우리는 똑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반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이 감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감정만으로 위안을 얻으려는 것이 문제는 아닐까요? 남의 불행을 통해 위안을 얻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면 그것을 무조건 억압하는 것보다 올바르게 이해하고 다루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닐까요? 이 감정을 느끼는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짓기보다는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이 감정이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들어볼 필요는 없을까요?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는 이 감정을 느낄 때마다 죄책감과 함께 외로움도 느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나뿐인 것 같았습니다. 남들은 다 선하고 착한데 나만 이런 나쁜 생각을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더욱 숨겼고 더욱 혼자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말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은 너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특성이라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느꼈던 안도감은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그것도 남의 불행, 즉 남들도 나와 같다는 사실을 통해 얻은 위안이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재미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말 자체가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방식도 결국 그가 말한 원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들도 나와 같은 감정을 느낀다는 사실을 알고 안심합니다. 나만 이상한 게 아니구나. 나만 나쁜 게 아니구나 하고 위로받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남의 불완전함을 통해 위안을 얻는 것 아닐까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정말 이렇게 근본적으로 비교와 상대성 속에서만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렸을 때는 몰랐습니다. 내가 얼마나 남들과 비교하며 사는지, 내 행복이 얼마나 상대적인지를 말입니다. 그저 나는 나로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자라면서 깨달았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항상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비교 속에서 정의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는 동생보다 나이가 많고, 친구보다 키가 크고, 동료보다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나를 이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들보다 나은 점을 발견하면 기뻤고, 못한 점을 발견하면 슬펐었습니다. 그리고 남들의 실패나 불행은 나의 상대적 위치를 올려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살기 시작했을까요? 이제 쇼펜하우어의 말은 단순한 비난이나 폭로로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통찰로 다가옵니다. 그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도덕적 판단 이전에 인간 존재의 실상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계속 남의 불행을 통해 위안을 얻으며 살아도 괜찮은 걸까요? 아니면
이것을 넘어서는 다른 방식이 있을까요? 이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섭니다. 답을 찾기보다는 질문을 더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계속 비교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식을 찾을 것인가? 남의 불행을 통해 위안을 얻는 삶을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내 삶 자체에서 평화를 찾을 것인가?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비교하는 삶은 편합니다. 기준이 명확합니다. 남들보다 나으면 기분이 좋고 못하면 불안합니다. 남들이 잘 되면 초조하고 남들이 힘들면 안심합니다. 이 단순한 공식은 우리에게 일종의 안정감을 줍니다. 내가 어디쯤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안정감은 언제나 흔들립니다. 누군가 더 잘 되면 다시 불안해지고 또 다른 비교 대상을 찾아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삶은 어렵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이대로 괜찮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나 자체를 보려고 하면 막막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지금 행복한가? 이런 질문들은 비교보다 훨씬 더 답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 속에 진짜 나를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누구와 나를 비교하고 있습니까? 휴대폰을 열면 누구의 삶을 보며 나를 평가합니까? 하루를 마감하며 오늘 내가 누구보다 나았는지, 누구보다 못했는지를 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SNS를 켜는 순간부터 비교는 시작됩니다. 누군가는 멋진 곳으로 여행을 갔고, 누군가는 승진을 했고, 누군가는 행복한 가족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내 삶은 초라해집니다.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한가? 하는 생각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을 견디지 못해 피드를 더 넘깁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힘든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런 글을 발견하면 조금 안심합니다. 한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인스타그램을 봅니다. 친구들이 뭘 하는지 확인하죠. 누가 좋은 곳에 갔는지, 누가 맛있는 걸 먹었는지 보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기분이 우울해져요. 근데 이상하게 멈출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선택한 삶입니다. 끊임없이 남들을 보고 나를 비교하고 상대적 위치를 확인하는 삶입니다. 이 과정에서 내 만족은 내 삶 자체에서 오지 않습니다. 남과의 비교에서 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는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판단합니다. 이런 삶은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의식해야 하고, 항상 나를 방어해야 하고, 항상 더 나은 위치를 차지하려 애써야 합니다. 쉴 수가 없습니다. 비교는 끝이 없으니까요. 아무리 잘해도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의 불행을 통해 위안받는 습관을 키웁니다. 이 습관은 우리 마음을 조금씩 변화시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을 느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남의 실패 소식을 들으면 자동으로 안도감이 올라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남의 불행을 찾게 됩니다. 뉴스를 보고 소식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보다 힘든 사람들을 확인합니다. 이 습관이 내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당장은 위안이 됩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것,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하지만 이 위안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금방 또 불안이 찾아오고 다시 비교 대상을 찾아야 합니다. 이 반복 속에서 우리는 진짜 행복과 점점 멀어집니다. 진짜 행복은 내 안에서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항상 밖을 보고 있으니까요. 남들이 어떤지, 남들에 비해 나는 어떤지만 보고 있습니다. 내 안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내 삶을 보고 있습니까? 남의 삶을 보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어떤지 살피고 있습니까? 남들의 시선이 어떤지 신경 쓰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나를 기쁘게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잘한 일이었습니까? 아니면 남이 못한 일이었습니까? 이 질문들은 불편합니다. 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남들을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 만족의 상당 부분이 남과의 비교에서 나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불편해집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싶었나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명절에 친척들을 만날 때를 떠올려 봅니다.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까? 각자의 삶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였습니까? 아니면 은근한 자랑대회였습니까? 우리 아이가, 우리 남편이, 우리 집이 같은 말들로 시작하는 비교의 시간이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나는 행복했습니까? 아니면 긴장했습니까?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어땠습니까? 남들보다 나은 점을 찾아 위안받았습니까? 아니면 남들보다 못한 점을 발견하고 우울해졌습니까? 내 삶 자체를 돌아보며 감사했습니까? 아니면 남들과 비교하며 허탈했습니까? 이런 시간들이 반복되면서 우리 마음은 어떻게 변해갑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 시간에 동료가 칭찬받을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진심으로 축하했습니까? 아니면 속으로 불편했습니까? 동료가 실수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안타까워했습니까? 아니면 조금 안심했습니까? 이런 감정들이 쌓이면서 직장 생활은 어떻게 되어갑니까? 협력의 공간입니까? 아니면 경쟁의 전장입니까? 친구 관계도 살펴봅니다. 친구가 좋은 소식을 전할 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떤 감정이 올라옵니까? 기쁨입니까? 아니면 질투입니까? 친구가 힘든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위로의 마음과 함께 안도의 마음도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친구일 수 있습니까? 가족 관계는 어떻습니까? 형제 자매와 비교당하며 자라지 않았습니까? 형은 공부를 잘하는데 동생은 착한데 같은 말을 들으며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명절이 되면 형제 자매끼리 은근히 비교하지 않습니까?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구 자식이 더 잘하는지 따지지 않습니까? 이런 비교는 관계를 병들게 합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해야 할 사람들이 서로를 경쟁 상대로 봅니다. 상대의 성공이 나의 실패처럼 느껴지고 상대의 실패가 나의 위안이 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외롭습니다.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고 응원하는 사람이 없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나 역시 누군가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응원했습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살게 되었을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살고 싶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렸을 때는 순수하게 놀았습니다. 친구가 잘해도 함께 기뻐했고 친구가 넘어지면 함께 슬퍼했습니다.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언제부터 변한 걸까요? 언제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비교하기 시작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였을 것입니다. 성적이 매겨지고 등수가 나뉘고 우열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혼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남보다 나아야 인정받는다는 것을, 남보다 못하면 가치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기본 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비교합니다. 성적, 직장, 연봉, 집, 차, 배우자, 자녀, 외모, 건강까지 비교하지 않는 영역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경쟁이고 모든 사람이 잠재적 경쟁자입니다.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쉴 수가 없습니다. 항상 긴장하고 항상 방어하고 항상 더 나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만족이 오지 않습니다. 조금 나아지면 더 높은 기준이 나타나고 조금 앞서면 더 앞선 사람이 보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달리지만 결승선은 계속 멀어집니다. 이것이 비교하는 삶의 본질입니다. 영원히 만족할 수 없는 삶입니다. 내 만족은 정말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오늘 하루 기분이 좋았던 순간을 떠올려 봅니다. 그 기쁨은 어디서 왔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였습니까? 아니면 남이 못해서였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얻어서였습니까? 아니면 남이 잃어서였습니까?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의 만족은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인 성취가 아니라 상대적인 우위에서 기쁨을 느낍니다. 시험에서 90점을 받아도 다른 사람들이 95점이면 불만족스럽고 70점을 받아도 다른 사람들이 60점이면 만족스럽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기쁨이 내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남들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삶은 불안정합니다. 내 기분이 내 손에 있지 않으니까요. 남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합니다. 남들이 잘하면 나는 우울하고 남들이 못하면 나는 기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삶입니까? 이것이 건강한 삶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평생 남들을 의식하며 남들과 비교하며 남의 불행을 통해 위안받으며 살고 싶습니까? 이것이 내가 원하는 삶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멈춥니다. 선뜻 답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비교하지 않고도 살 수 있을까요? 남의 불행이 아닌 내 삶 자체에서 평화를 찾을 수는 없을까요? 이것은 순진한 이상주의처럼 들립니다. 현실은 경쟁사회이고 살아남으려면 남들과 비교하며 더 나아져야 한다고 배워왔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비교 없이는 살 수 없는 걸까요? 비교 없이 산다는 것은 남들을 무시하고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남들이 어떻든 상관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기준을 남에게서 찾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내가 행복한지를 남과의 비교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서 그 답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혼자 떨어져서 살 수 없습니다. 항상 누군가와 관계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비교는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비교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비교에 휘둘리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비교를 하되 그것이 나를 정의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남이 잘해도 나는 나대로 괜찮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남이 못해도 그것이 나의 위안이 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태도의 문제입니다. 삶을 대하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태도로 살고 있습니까? 항상 남들을 의식하며 긴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에 집중하며 편안합니까? 남들의 평가가 두려워 움츠러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의 성공이 나를 불안하게 만듭니까? 아니면 있는 그대로 축하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은 지금 당장 답하기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다른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지금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SNS에서 남의 완벽한 모습을 보며 움츠러들었던 순간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 순간 나는 왜 움츠러들었습니까? 내 삶이 정말 부족해서였습니까? 아니면 비교했기 때문이었습니까? 만약 비교하지 않았다면 그 사진들은 그냥 누군가의 좋은 순간일 뿐이었을 것입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나와 비교했고 그래서 움츠러들었습니다. 그 순간의 내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왜 나는 그 사진을 보고 기뻐할 수 없었습니까? 왜 다른 사람의 행복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내 삶이 불행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비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나? 하고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남의 어려움을 보며 안도했던 순간들도 떠올려 봅니다. 그 안도감은 진짜 위안이었습니까? 잠시 마음이 편해졌을 뿐 근본적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 삶이 나아진 것도 아니고 내가 행복해진 것도 아닙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낫다는 착각 속에서 잠시 안도했을 뿐입니다. 그 안도감 뒤에 무엇이 남았습니까? 공허함이 남았습니다. 진짜 위안이 아니었으니까요. 남의 불행으로 얻은 위안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마취일 뿐입니다. 금방 효과가 사라지고 다시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남의 불행을 찾습니다. 이것이 중독처럼 반복됩니다. 이런 패턴을 계속 반복하고 싶습니까? 평생 남들을 보며 움츠러들다가 남들의 불행을 보며 안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이것이 내가 선택한 삶입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삶입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고 사회가 그렇게 요구했고 우리는 그것을 따랐습니다.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큰 변화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SNS를 보는 대신 창밖을 볼 수 있습니다. 남의 삶을 확인하는 대신 내 마음을 살필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성공 소식을 들었을 때 자동으로 나와 비교하는 대신 잠깐 멈출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내 삶은 내 삶대로 가고 있는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실패 소식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으로 안도하는 대신 이것이 정말 나의 위안이 되는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멈춤들이 쌓이면 우리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습관적으로 반응하던 것을 의식적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자동으로 비교하던 것을 멈추고 내 삶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평생 몸에 밴 습관을 바꾸는 것이니까요. 처음에는 계속 실패할 것입니다. 마지막에도 다음 말이면 똑같이 비교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좌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긴 여정입니다. 단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입니다. 계속 비교하는 삶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을 사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입니다. 완벽하게 도달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방향이 맞다면,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비교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 삶이 가능할까요? 이 질문에 확실하게 답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그런 삶을 살아보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보다 덜 비교하며 조금 더 내 삶에 집중하며 사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지금보다 더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남의 불행이 아닌 내 삶 자체에서 평화를 찾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세지 않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못한 것을 따지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비교하지 않고 오늘을 볼 수 있습니까?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어제의 나와도 비교하지 않고 그냥 오늘의 나를 볼 수 있습니까? 오늘 나는 어땠습니까? 무엇을 느꼈습니까? 무엇이 좋았습니까? 무엇이 힘들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비교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질문들 속에서 우리는 진짜 나를 만납니다. 남들의 시선으로 포장된 나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만납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점도 많고 실패한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나입니다. 그리고 그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평생 다른 방식으로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한 번에 하나씩, 조금씩 바꿔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남들의 평가에서, 끊임없는 비교에서, 남의 불행을 통한 위안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남들의 시선이 주인입니까? 내 행복은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합니까? 아니면 남들과의 비교가 결정합니까? 이 질문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 삶의 본질을 건드립니다. 앞으로도 비교는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니까요. 하지만 그 비교가 나를 정의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비교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나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삶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또다시 남들을 보며 나를 평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습니까? 남의 불행을 통해 위안받으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 삶 자체에서 의미를 찾으려 하고 있습니까? 이 선택이 매 순간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쌓여서 우리 삶이 됩니다. 오늘 하루의 선택, 이 순간의 선택이 내일의 나를 만들고 미래의 삶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싶습니까? 어떤 내일을 만들고 싶습니까?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감정의 밑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왜 우리는 비교하는가? 왜 남의 불행이 위안이 되는가? 이것은 단순히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의 구조 속에 깊이 새겨진 무언가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사회적 비교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자신을 평가할 때 절대적 기준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을 이해합니다. 내가 빠른지 느린지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야 합니다. 내가 똑똑한지 어리석은지도, 내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절대적 기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가난아기는 다른 아기와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저 배고프면 울고 편하면 웃습니다. 비교는 나중에 배우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배우기 시작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언어를 배우면서부터였을 것입니다. 언어는 구분하는 도구입니다. 크다와 작다, 빠르다와 느리다,
좋다와 나쁘다. 모든 언어는 비교를 통해 의미를 갖습니다. 크다는 것은 무언가보다 크다는 뜻입니다. 빠르다는 것은 무언가보다 빠르다는 뜻입니다. 언어를 배우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비교하는 사고방식을 배웁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비교는 더욱 강화됩니다. 학교에서 등수가 매겨지고, 직장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사회에서 서열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며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비교합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학습된 것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비교는 단순히 학습된 것만은 아닙니다. 진화의 역사 속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인간은 수백만 년 동안 무리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무리 안에서의 위치가 생존과 직결되었습니다. 무리에서 높은 위치에 있으면 더 많은 자원을 얻을 수 있었고, 더 좋은 짝을 만날 수 있었고, 더 안전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끊임없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내가 무리 안에서 어디쯤 있는지,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자동으로 파악합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뇌가 자동으로 하는 작업입니다. 이런 진화적 배경을 이해하면 비교가 왜 이렇게 자동적이고 멈추기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백만 년 동안 생존에 필수적이었던 능력입니다. 갑자기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뇌의 깊은 곳에 새겨진 본능입니다. 그렇다면 남의 불행을 보며 느끼는 안도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샤덴프로이데라고 부릅니다. 남의 불행을 보며 느끼는 기쁨을 뜻하는 독일어입니다. 이 감정은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장류 연구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관찰됩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경쟁 상대가 실패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뇌의 보상중추가 활성화됩니다. 마치 무언가를 얻었을 때와 같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무언가를 얻은 것은 아닌데 뇌는 그렇게 반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도 진화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경쟁 상대의 지위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내 지위가 올라갑니다. 내가 직접 무언가를 얻지 않아도 상대가 잃으면 나는 이득을 봅니다. 그래서 뇌는 이것을 보상으로 인식합니다. 이것이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이 본능은 때로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작은 무리 안에서 살지 않습니다. 수백, 수천, 수만 명과 관계를 맺으며 삽니다. 그리고 SNS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세상에서 모든 사람과 비교하며 산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의 절대적 양이 아니라 남들과 비교했을 때 느끼는 부족함을 말합니다. 100을 가지고 있어도 남들이 200을 가지고 있으면 박탈감을 느낍니다. 반대로 50만 가지고 있어도 남들이 30만 가지고 있으면 만족합니다. 이것이 상대적 만족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현대 사회에서도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지 알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 잘 살고 있지만 상대적 박탈감은 오히려 커졌습니다. SNS를 통해 끊임없이 남들의 좋은 모습을 보게 되니까요. 상대적 박탈감은 단순한 불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위협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남들과의 비교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리 안에서 어디쯤 있는지가 곧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뒤처진다고 느낄 때 우리는 단순히 불편한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것처럼 느낍니다. 이 감정은 매우 강력합니다. 생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무리에서 밀려나면 정말로 생존이 위협받았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뇌는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SNS에서 남들의 좋은 모습을 보는 것이 원시 시대에 무리에서 밀려나는 것과 비슷한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비교를 많이 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아마도 불안할 때일 것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남들을 봅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내 위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이것은 불안을 해소하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비교는 더 큰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왜 그럴까요? 비교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더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비교로는 절대 안정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일시적인 안도감만 얻을 뿐입니다. 특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비교는 더 심해집니다. 내 삶의 방향이 불분명할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는 남들을 더 많이 봅니다. 남들은 뭘 하는지, 남들은 어떻게 사는지 확인하며
나의 길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역효과를 냅니다. 남들을 따라가려다 보면 정작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남의 불행이 위안이 됩니까? 아마도 내가 힘들 때일 것입니다. 내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 나만 힘든 것 같을 때, 우리는 남의 불행을 찾습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불안을 해소하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설적입니다. 남의 불행으로 얻은 위안은 진짜 위안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나아진 것도 아니고 내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낫다는 착각 속에서 잠시 안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금방 사라집니다. 이 감정 뒤에 숨은 진짜 불안과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내가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일 것입니다. 내가 가치 없다는 두려움,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두려움, 내가 뒤처진다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를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듭니다. 이 두려움은 어디서 왔을까요? 많은 경우 어린 시절에 형성됩니다. 조건적 사랑을 경험하며 자랐다면 우리는 무언가를 해내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배웁니다. 잘해야 인정받고 못하면 버림받는다고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잘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며 내가 잘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채워질 수 없는 욕구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만족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원하는 것은 성취가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받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직접 추구하지 못하고 성취를 통해 간접적으로 얻으려 합니다. 이런 구조를 이해하면 비교가 왜 이렇게 강력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깊은 심리적 욕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존의 본능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멈출 수 없습니다. 뇌의 작동 방식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교는 거의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뇌는 즉각적으로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이것은 의식 이전에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의식하기도 전에 이미 비교는 끝나 있고 그 결과로 감정이 올라옵니다. 누군가 나보다 나아 보이면 불안이나 질투가 올라오고 누군가 나보다 못해 보이면 안도감이나 우월감이 올라옵니다. 이 과정은 너무 빨라서 우리는 그것이 자동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저 감정이 느껴질 뿐입니다. 이 자동성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비교하기로 결정하지 않았는데 이미 비교가 일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교의 결과로 감정이 올라옵니다. 이 감정은 매우 진짜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동 과정의 결과일 뿐입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SNS에서 누군가의 행복한 사진을 봤을 때 기분이 나빠졌다면 그것은 그 사진이 진짜 나를 불행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내 뇌가 자동으로 비교했고 그 결과 불안이 올라온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외부 상황이 아니라 내 뇌의 자동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조의 포로일 수밖에 없을까요? 평생 이 패턴을 반복할 수밖에 없을까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구조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것을 바꿀 가능성을 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비교가 자동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것은 나쁜 것으로 억압하려 들지 않는 것입니다. 비교가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나는 비교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 자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자동 반응에서 한 발짝 물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진짜 나의 의견인지 아니면 자동 반응인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하는 것인지 돌아볼 수 있습니다. 남의 불행을 보며 안도감을 느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감정을 억압하거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냥 알아차립니다. 아, 지금 나는 이 사람의 불행을 보며 안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나면 한 발짝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지금 안도하는 걸까? 내 안에 어떤 불안이 이것으로 위로받는 걸까? 이렇게 자기 이해가 깊어지면 우리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동으로 반응하던 것을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비교를 멈출 수는 없지만 비교에 휘둘리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남의 불행에서 위안을 얻는 것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것이 내 유일한 위안이 되지 않게 할 수는 있습니다. 비교 없이도 내가 괜찮다고 느낀 순간이 있었습니까? 아마 있을 것입니다. 무언가에 완전히 몰입했을 때, 남들을 의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자연 속에 있을 때, 그런 순간에는 비교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순간을 떠올려 봅니다. 그때 나는 어땠습니까? 평화로웠습니까? 자유로웠습니까? 그것이 진짜 나였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비교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순간순간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그런 순간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는 비교하며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평화로운 순간보다 불안한 순간을 더 많이 선택합니까? 선택이라는 말이 어색합니다. 선택하지 않았으니까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살아왔을 뿐입니다. 습관은 뇌의 구조 속에 새겨집니다.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뇌에서 그 경로가 강화됩니다. 비교를 반복하면 비교하는 경로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점점 더 자동적으로 더 빈번하게 비교하게 됩니다. 이것이 습관의 메커니즘입니다. 하지만 뇌는 변할 수 있습니다.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르는 뇌의 이 능력 덕분에 우리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래된 경로를 약화시키고 새로운 경로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비교하는 대신 내 안을 보는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남의 불행에서 위안을 얻는 대신 내 삶에서 감사를 찾는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수십 년 동안 강화된 경로를 바꾸는 것이니까요.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꾸준히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패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시 옛날 패턴으로 돌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럴 때마다 자책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비입니다. 비교하는 나를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의 불행에서 위안을 얻는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짓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진화의 산물입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는 조금 편해집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불완전한 인간이고 그것으로 괜찮다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수용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인문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비교는 나쁜 것일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교는 우리에게 정보를 줍니다. 내가 어디쯤 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어떻게 나아질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문제는 비교 자체가 아니라 비교에 휘둘리는 것입니다. 비교가 나를 정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건강한 비교는 가능합니다. 남들을 보되 그것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남들에게서 배우되 그들이 나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묘한 차이지만 중요한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잘하는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해볼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비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잘하는 것을 보고 나는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이것은 부정적인 비교입니다. 차이는 어디 있을까요? 첫 번째 경우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배우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나를 부족한 존재로 규정하면서 비교하는 것입니다. 같은 비교지만 내면의 태도가 다릅니다. 남의 불행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어려움을 보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도 힘들구나. 인간은 다 이런 어려움을 겪는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연대감을 만듭니다. 하지만 남의 어려움을 보고 안도한다면 이것은 단절을 만듭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역시 내면의 태도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내가 근본적으로 괜찮은 존재라고 믿는다면 남들의 성공이 나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남들의 실패가 날 위안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근본적으로 부족하다고 믿는다면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며 나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문제는 자기 인식입니다. 나는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나는 비교를 통해서만 가치를 갖는 존재인가? 아니면 있는 그대로 가치 있는 존재인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결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를 믿습니다. 나는 무언가를 해야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남들보다 나아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믿음이 비교를 만들고 경쟁을 만들고 남의 불행을 통한 위안을 만듭니다. 하지만 두 번째를 믿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 가치가 있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무언가를 이루지 않아도 나는 나로서 충분하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자유를 만들고 평화를 만들고 진정한 연대를 만듭니다. 어떤 믿음이 진실일까요?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믿음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어떤 믿음으로 살고 싶으냐입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산다면 평생 불안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고, 끊임없이 비교해야 하고, 끊임없이 경쟁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고단한 삶입니다. 하지만 익숙한 삶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산다면 조금 더 평화로울 것입니다.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 비교할 필요가 없으니, 경쟁할 필요가 없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낯선 삶입니다. 어떻게 사는지 잘 모릅니다. 배워야 합니다. 이 감정과 생각의 구조를 이해한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비교할 것이고, 여전히 남의 불행에서 위안을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해는 시작입니다. 이해하면 변화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알면 그 반응을 조금씩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동 반응이라는 것을 알면 자동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화의 산물이라는 것을 알면 진화가 요구하는 대로만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의 노예가 아닙니다. 물론 본능은 강력합니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본능을 알아차리고 이해하고 그것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자유입니다. 완전한 자유는 아니지만 작은 자유는 있습니다. 자동 반응과 의식적 선택 사이에 그 작은 틈, 그것이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 틈을 넓히는 것, 그것이 성장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자동 반응입니까? 의식적 선택입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 깨어납니다. 조금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이해의 힘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멀리서 봅니다. 개인의 문제를 넘어 인간 존재 전체의 문제로 확장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이 진실은 단지 현대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 계속되어 온 인간 조건의 일부입니다. 인류는 왜 수천 년간 비교와 경쟁 속에서 살아왔을까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도 이미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플라톤은 동굴을 비유해서 사람들이 그림자를 보며 서로 누가 더 잘 보는지 경쟁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실체를 보지 못한 채 그림자의 세계에서 서열을 다투는 인간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비교하는 마음, 즉 분별심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고통의 근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나와 남을 나누고 좋고 나쁨을 가르고 높고 낮음을 구분하는 순간 고통이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2500년 전의 가르침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유교 전통에서도 비슷한 통찰이 있습니다. 맹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사는 것을 작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군자는 자신의 내면을 닦는 데 집중하지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공자 역시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는 것이 군자라고 말했습니다. 서양 철학에서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남들의 평가, 남들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의 태도와 행동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며 평생을 보냅니다. 이렇게 보면 비교와 경쟁은 인류의 오랜 숙제였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문화권에서나 사람들은 이 문제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인들은 한결같이 이것을 넘어서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비교하며 삽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그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불안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언제든 실패할 수 있고, 언제든 잃을 수 있고, 언제든 죽을 수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 앞에서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확인하려 합니다. 내가 괜찮은지, 내가 안전한지를 말입니다. 비교는 그 확인의 방법입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뒤처지지 않으면 일단 안심합니다.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나으면 내가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비교로는 진정한 안정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일시적인 안도감만 얻을 뿐입니다. 행복의 기준이 나가 아닌 남에게 있을 때 우리 삶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노예가 됩니다. 남들의 시선, 남들의 평가, 남들의 성공과 실패에 따라 내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내 삶의 방향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정합니다. 이것은 자유로운 삶이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이런 삶을 산 사람들이 많습니다.
권력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부를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끝없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정상에 도달해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추구한 것은 본질적으로 상배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권력, 더 높은 명예, 더 큰 부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역사에는 다른 방식으로 산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았고 남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추구한 것은 진리였고 그것은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 앞에서도 평온할 수 있었습니다. 평생 남과 비교하며 산 인생의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까요? 아마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유명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만족을 줄까요? 인생의 끝에서 뒤돌아봤을 때 그것들이 의미 있을까요?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들보다 앞서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더 빨리 승진하고 더 큰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타는 것이 행복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이제 보니 그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더군요.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누구와 함께했느냐, 무엇을 느꼈느냐였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조금씩 깨닫습니다. 비교가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말입니다. 젊을 때의 비교와 나이 들어서의 비교는 어떻게 다를까요? 젊을 때는 모든 것이 절박합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조급함이 있습니다. 미래가 걸려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조급함이 줄어듭니다. 이미 많은 것이 결정되었고 앞으로 남은 시간이 명확해집니다. 그러면서 비교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예전처럼 절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의미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보다 나은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부터 비교가 의미 없어지기 시작할까요? 아마도 그것은 상실을 경험하고 나서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건강을 잃거나 중요한 무언가를 잃었을 때 우리는 비교가 얼마나 사소한 것인지 깨닫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비교가 아니라 존재 자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남과 비교하며 살고 싶을까요? 이것은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죽음은 모든 비교를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죽음 앞에서는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평등해집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었음이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그것을 깨닫지 못할까요? 왜 죽음이 임박해서야 비로소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될까요? 이것은 인간의 비극입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 살아갑니다. 언젠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합니다. 문학작품들은 이 주제를 반복적으로 다루었습니다.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서 주인공은 죽음을 앞두고서야 자신이 헛된 삶을 살았음을 깨닫습니다. 평생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체면을 차리며 남들보다 나아 보이려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것이 무의미했음을 알게 됩니다. 카미는 시지프스 신화에서 부조리한 삶에 대해 말합니다. 시지프스는 바위를 산 꼭대기까지 밀어올리지만 바위는 다시 굴러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바위를 밀어올립니다. 끝없는 반복입니다. 우리의 비교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끝없이 반복되지만 결코 완결되지 않는 작업 말입니다. 하지만 카미는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지프스는 행복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저항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수용 속에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삶이 본질적으로 고통이라고 봤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합니다. 만족은 일시적이고 욕망은 영원합니다. 이것이 인간 조건입니다. 그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예술과 금욕을 제시했습니다. 예술은 우리를 욕망에서 잠시 해방시킵니다. 아름다움을 관조할 때 우리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봅니다. 금욕은 욕망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적어지면 고통도 줄어듭니다. 동양 사상에서도 비슷한 통찰을 찾을 수 있습니다. 노자는 족함을 아는 것이 진정한 부라고 말했습니다.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장자는 무용지용, 즉 쓸모없음의 쓸모를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쓸모로 따지고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가르침들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 일관적입니다. 비교와 경쟁에서 벗어나라고 말합니다. 내면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비교하며 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쉽기 때문입니다.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자주 잊습니다. SNS에서 남들의 완벽해 보이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고통을 안고 삽니다. 부자에게는 부자의 고민이 있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난한 사람의 고민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건강한 사람의 고민이 있고 아픈 사람에게는 아픈 사람의 고민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에게는 성공의 무게가 있고 실패한 사람에게는 실패의 아픔이 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힘듭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비교가 얼마나 무의미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의 겉모습만 보고 비교합니다. 내면의 고통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나보다 행복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두가 가짜의 무게를 지고 걸어갑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부처는 인생은 고라고 말했습니다. 고통은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고, 늙는 것도 고통이고, 병드는 것도 고통이고, 죽는 것도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고통이고, 싫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고통이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고통입니다. 이것은 비관적인 세계관이 아닙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고통을 인정하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고통을 부인하고 피하려 하고 남들과 비교하며 내 고통이 더 적다고 위안받으려 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입니다. 남의 불행이 아닌 나 자신의 삶에 집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내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한다는 뜻입니다. 피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본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이 힘든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솔직하게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남들을 보고 비교하고 남들의 불행을 통해 위안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해결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회피일 뿐입니다. 진정한 해결은 매 고통과 함께 있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고통을 없애려 하지 않고 고통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이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비교는 얼마나 작은 부분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기억하는 순간들은 비교와 관련이 없습니다. 사랑했던 순간, 아름다움을 느꼈던 순간, 깊이 이해했던 순간, 진심으로 웃었던 순간들입니다. 그런 순간에는 비교가 없었습니다. 그저 현재에 완전히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삶입니다.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공도 실패도 내 삶의 일부로 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온전한 인간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잊고 삽니다. 일상 속에서 다시 비교하고 경쟁하고 남의 불행을 통해 위안받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계속 실수하고 계속 잊어버리고 계속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계속 자신을 돌아보고 계속 질문하고 계속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삶의 여정입니다. 한 번에 도달하는 목적지가 아니라 평생 걸어가는 길입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역사 속의 성인들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고민했고 실수했고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그들을 성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도달한 것이 아니라 걸어간 길이 중요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방향을 잃지 않으면 됩니다. 비교와 경쟁에서 벗어나는 방향, 내면으로 들어가는 방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방향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면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말, 인간은 남의 불행을 통해 위안을 얻는다는 이제 다르게 들립니다. 처음에는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인간의 어두운 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해의 시작점이 됩니다. 이것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넘어설 가능성을 얻습니다.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이 문제와 씨름해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이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단순한 의지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깊은 이해와 오랜 수련이 필요한 문제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넘어섰습니다. 비교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남의 불행이 아닌 자신의 삶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때때로 비교할 것이고 때때로 남의 불행에서 위안을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빈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 강도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내가 지금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나는 이미 비교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습니다. 내가 남의 불행에서 위안을 얻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나는 이미 그 자동 반응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많이 얻었는지, 남들보다 얼마나 나았는지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어떤 사람이 되어갔는지가 중요합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돌아볼 것은 성취의 목록이 아닙니다. 삶의 순간들입니다. 사랑했던 순간, 웃었던 순간, 울었던 순간, 깨달았던 순간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들은 대부분 비교와 무관합니다. 그저 현재에 온전히 있었던 순간들입니다. 셰익스피어는 맥베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걸어다니는 그림자. 무대 위에서 제 시간 동안 으스대고 안달하다 사라지는 한심한 배우. 비교와 경쟁 속에서 사는 삶이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잠깐 무대에 서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연기하다가 아무 흔적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셰익스피어는 또한 사랑과 진실의 힘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사랑은 모든 비교를 초월합니다. 가문의 원수든 사회적 지위가 다르든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 앞에서 비교는 무의미해집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무언가에 몰입할 때, 진정으로 사랑할 때, 진정으로 살아있을 때 비교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비교는 우리가 삶의 표면에 있을 때만 의미를 갖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비교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초인에 대해 말합니다. 초인은 남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니체가 말하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하지만 니체도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가장 무거운 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남들의 기준에 따라 사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자기 자신의 기준을 만들고 그에 따라 사는 것은 무거운 책임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진정한 삶입니다. 공양의 선불교에서는 깨달음을 본래 면목을 보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비교와 분별을 넘어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체험은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선사들은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평생을 수행했습니다. 가선을 하고 화두를 참고하고 일상의 모든 순간을 수행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추구한 것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보는 능력, 비교 없이 사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은 어떻습니까? 나는 현재에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나 미래에 있습니까? 나는 나 자신과 함께 있습니까? 아니면 남들과의 비교 속에 있습니까? 나는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은 무겁습니다. 답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들을 던지는 것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이 질문들이 우리를 깨어있게 합니다. 습관적으로 사는 것에서 의식적으로 사는 것으로 옮겨가게 합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이것은 진부한 말이지만 진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쓸 것입니까?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며 보낼 것입니까? 아니면 내 삶을 살아갈 것입니까?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매 순간 우리 앞에 놓인 선택입니다.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오래된 습관을 거스리는 것이니까. 하지만
가능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 삶을 바꿉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산 사람들은 비교에서 자유로웠습니다. 그들은 자기 길을 갔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와 상관없이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의미 있었고 그들은 역사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비교했고 흔들렸고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남들의 기준으로 살지 않겠다고, 나 자신의 기준으로 살겠다고 말입니다. 그 결정이 그들을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단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는 하루만, 한 시간만 비교하지 않고 살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이면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남들보다 나은 것일까요? 아니면 나 자신으로 사는 것일까요? 많은 것을 얻는 것일까요? 아니면 온전히 경험하는 것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각자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비교는 우리를 밖으로 향하게 합니다. 남들을 보게 합니다. 하지만 의미는 안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누구인지 말입니다. 밖을 보느라 안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안을 볼 수 있습니까? 밖의 소음을 잠시 내려놓고 내 안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비교를 멈추고 나 자신을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말과 함께 오래 걸어왔습니다. 인간은 남의 불행을 통해 위안을 얻는다는 이 말은 처음 들었을 때와 다르게 느껴집니다. 더 이상 불편하기만 한 진실이 아닙니다. 인간을 이해하는 하나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 감정을 가진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 앞에 놓인 질문입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할 것인가? 아니면 불완전한 인간이라고 이해할 것인가?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우리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자신을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하면 우리는 그 감정을 숨깁니다. 없는 척합니다. 억압합니다. 하지만 억압된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죄책감으로, 자기 혐오로, 우울로 나타납니다. 반면 자신을 불완전한 인간이라고 이해하면 우리는 그 감정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아, 나는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이것도 나의 일부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조금 자유로워집니다. 판단이 아닌 이해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내가 남의 불행을 보며 안도감을 느낀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불완전하고 때로는 모순적이고 여러 감정이 공존하는 복잡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 이해가 우리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나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말입니다. 나도 이런 감정을 느끼는데 남들도 마찬가지겠구나. 우리는 모두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사는구나. 이런 이해가 연대를 만듭니다. 비교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받아들여야 할 현실입니다.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한 비교는 일어날 것입니다. 뇌가 자동으로 하는 작업입니다. 수백만 년의 진화가 만들어낸 본능입니다. 의지만으로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비교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교가 일어날 때 그것에 휩쓸릴 것인가? 아니면 한 발짝 물러서서 볼 것인가? 비교를 진짜 진실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하나의 관점으로 볼 것인가? 이것은 선택입니다. 비교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멈출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나는 비교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비교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해가 되는가? 이 비교가 나를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움츠러들게 하는가? 도움이 되는 비교라면 받아들이면 됩니다. 남에게서 배울 점을 찾고 내가 나아갈 방향을 확인하고 동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가 되는 비교라면 내려놓으면 됩니다.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이것은 나를 불행하게 만들 뿐이라고 인정하면 됩니다. 이 구분이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모든 비교가 중요해 보입니다. 모든 비교가 나를 정의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연습하면 조금씩 명확해집니다. 어떤 비교는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어떤 비교는 나를 제자리에 묶어둡니다. 이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루 나는 나 자신을 얼마나 있는 그대로 봤습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좋은 면만 보는 것도 아니고 나쁜 면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포장하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느꼈습니까?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만족도 있었고 불안도 있었습니다. 사랑도 있었고 질투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입니다. 어느 하나만 선택해서 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전부가 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선택적으로 봅니다. 좋은 면만 보려 하거나 나쁜 면만 보려 합니다. 남들에게는 좋은 면만 보여주려 하고 나쁜 면은 튼 숨기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계속 연기해야 하니까요. 계속 가면을 써야 하니까요.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이 가면을 벗는 것입니다. 적어도 나 자신 앞에서만이라도 말입니다. 남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가면을 써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회생활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만이라도 나 자신 앞에서만이라도 가면을 벗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가면을 벗으면 편안해집니다. 완벽한 척 하지 않아도 되고 강한 척 하지 않아도 되고 행복한 척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로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진짜 쉼입니다. 남의 불행이 아닌 내 삶의 작은 좋은 점들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큰 것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진, 성공, 부, 명예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삶의 진짜 좋은 점은 작은 것들 속에 있습니다. 아침에 마신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 가족과 나눈 평범한 대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느낀 평화, 산책하며 본 꽃 한 송이, 이런 작은 것들이 삶을 이룹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우리 삶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들을 놓칩니다. 너무 작다고, 너무 평범하다고 지나쳐버립니다. 더 큰 것, 더 특별한 것을 찾느라 지금 여기에 있는 좋은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며 내게는 좋은 것이 없다고 느낍니다. 좋은 것은 언제나 여기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비교하느라, 미래를 걱정하느라, 과거를 후회하느라 지금 여기를 보지 못했습니다. 현재로 돌아오면 보입니다. 작지만 확실한 좋은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들을 찾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오늘 좋았던 작은 것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음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쌓이면 우리 시선이 달라집니다. 없는 것을 세는 대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대신 내 삶을 보게 됩니다. 부족함이 아닌 충만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감사입니다. 남과의 비교가 아닌 삶 자체에 대한 감사입니다. 비교 없이도 나는 충분하다고 느낀 순간이 있었습니까?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을 떠올려 봅니다.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아마도 그 순간에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을 것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없고 오직 현재만 있었을 것입니다. 남들도 없고 비교도 없고 오직 지금 이 순간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완벽했습니다.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완벽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충분함입니다. 무언가를 더 가져서 느끼는 충분함이 아니라 지금 이배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비교 없이도 증명 없이도 그냥 충분한 것입니다. 이것이 평화입니다. 우리는 이런 순간을 더 자주 가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상태입니다. 비교를 내려놓고 현재로 돌아오면 언제든 그런 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연습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점점 쉬워집니다. 앞으로 내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이것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질문입니다. 행복의 기준을 남에게 두면 우리는 평생 불안할 것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할 것입니다. 행복의 기준을 나에게 두면 우리는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남들이 어떻든 나는 나로 괜찮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나 자신의 기준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나 자신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무엇이 나에게 의미 있는가? 무엇을 할 때 나는 살아있다고 느끼는가? 이런 질문들에 답하는 것이
기준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답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창조하는 것이 행복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배우는 것이 의미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돕는 것이 의미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나만의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와 상관없이 나의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삶입니다. 남의 불행으로 위안받는 것이 인간의 본성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합니다. 수백만 년의 진화가 만들어낸 본능입니다. 생존에 유리했던 특성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우리는 조금 편해집니다. 나만 나쁜 게 아닙니다. 나만 부족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조건입니다. 우리 모두가 안고 가는 무게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자신을 덜 미워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덜 가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에만 의지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본능이 있다고 해서 본능대로만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의식이 있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본능을 알아차리고 이해하고 그것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남의 불행이 위안이 될 때 우리는 멈출 수 있습니다. 잠깐. 이것이 진짜 위안인가? 이것이 나를 진정으로 평화롭게 하는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다른 곳에서 위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 삶 자체에서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느낀 것에서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평화입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완전히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때때로 남의 불행을 보며 안도할 것입니다. 여전히 때때로 비교하며 불안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빈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 강도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식도 배울 수 있습니다. 비교하는 나를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천천히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향할 수 있는 방향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비교하는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혐오는 변화를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제자리에 묶어둡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라고 느끼면 우리는 변할 동기를 잃습니다. 어차피 나쁜 사람인데 뭘 바꾸겠어 하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비는 변화를 만듭니다. 나는 불완전하지만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면 우리는 조금씩 나아질 수 있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도하면 됩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천천히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급하게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씩, 매일 조금씩 나 자신을 향해 돌아오는 것입니다. 남들을 보던 시선을 나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밖의 소음을 줄이고 안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생의 과정입니다. 한 번에 도달하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계속 걸어가는 길입니다. 어떤 날은 잘 걸어가고 어떤 날은 헤매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앞으로 나아가고 어떤 날은 뒤로 물러서기도 합니다. 모두 괜찮습니다. 모두 과정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비교와 경쟁에서 벗어나는 방향, 나 자신으로 돌아오는 방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을 기억하면 길을 잃어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비교에 빠져도 다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남의 불행으로 위안받아도 그것을 알아차리고 내 삶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헤매고 방황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삶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조금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는 제약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제약 속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본능이 있지만 본능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교가 일어나지만 비교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이 올라오지만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는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한 발짝씩 나아가면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앞서가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연결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대신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경쟁하는 대신 서로를 응원할 수 있습니다. 남의 불행으로 위안받는 대신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간관계입니다. 우리가 비교에서 벗어날 때 관계도 달라집니다. 더 이상 남들은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는 동료입니다. 모두가 각자의 무게를 지고 각자의 길을 걷는 여행자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삶은 짧습니다. 이 짧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끊임없이 비교하며 불안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평화롭게 살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론 선택한다고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선택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 선택을 매일 반복해야 합니다. 매 순간 다시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는 것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이 필요한가? 큰 변화가 아니라 작은 변화입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조용한 인정입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괜찮다는 인정. 나는 비교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인정입니다. 이 인정에서 시작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좋은 면도 나쁜 면도 모순적인 면도 모두 나라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갑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나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남들을 보는 대신 나를 봅니다. 밖의 기준 대신 안의 기준을 찾습니다. 비교하는 순간을 알아차리고 잠깐 멈추고 다시 나로 돌아옵니다. 이것을 반복합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다시 기억하면 됩니다. 비교에 빠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빠져나오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방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찾는 평화는 멀리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특별한 곳에 가야 하는 것도,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이미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비교를 멈추고 현재로 돌아오면 그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숨쉬고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이 순간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적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눈을 뜨면 보이는 세상, 귀를 열면 들리는 소리, 숨을 쉬면 느껴지는 생명, 이 모든 것이 기적인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삽니다. 없는 것만 보고 부족한 것만 세고 남들과 비교하며 불만족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보면 우리에게는 이미 많은 것이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괜찮은 삶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소중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만족을 만듭니다. 비교가 불만족을 만든다면 감사는 만족을 만듭니다. 같은 상황이어도 비교하면 부족해 보이고 감사하면 충분해 보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집니다. 쇼펜하우어의 말로 시작한 이 여정이 이제 끝나갑니다. 인간은 남의 불행을 통해 위안을 얻는다. 이 말은 여전히 진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진실을 다르게 봅니다. 비난이 아니라 이해로, 절망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봅니다. 이 진실을 이해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넘어설 가능성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넘어서지는 못해도 조금씩 벗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조금 더 평화로워지고 조금 더 온전한 인간이 됩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나아가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비교해도 다시 나로 돌아오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남들과의 비교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과 함께 있습니까? 밖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을 보고 있습니까? 과거나 미래에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에 있습니까? 이 질문들이 우리를 깨어있게 합니다. 이 질문들이 우리를 현재로 데려옵니다. 이 질문들이 우리를 나 자신에게 돌아오게 합니다. 답을 찾는 것보다 질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깨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나는 무엇을 제일 먼저 할까요? 휴대폰을 들어 남들의 삶을 확인할까요? 아니면 창밖을 보며 하루를 시작할까요? 남들과 나를 비교하며 하루를 시작할까요? 아니면 나 자신에게 인사하며 하루를 시작할까요? 작은 선택들이 모여 우리 삶이 됩니다. 매 순간의 선택이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선택은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 가진 것을 알아차리는 것일까요? 남들보다 나아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나 자신으로 괜찮아지는 것일까요? 계속 비교하며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조금씩 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일까요?